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고유경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자연어 처리 중 번역 분야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연구를 다룬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입니다. 본 논문은 유립스 2020년에 등재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31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드리고 번역 분야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본 뒤에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 실험, 그리고 논문에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한 실험 및 가설 검증에 대해서 설명드린 뒤에 결론 순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번역 분야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연구들 중에서 이제 굵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논문들을 연도 순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제안되었던 백트랜슬레이션이나 이제 이후 2017년, 2018년에 각각 제안된 이 초창기 세 가지 방법론들은 세 자릿수 이상의 많은 인용 횟수를 기록을 합니다. 특히나 백트랜슬레이션의 경우에는 번역 말고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도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용 횟수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2019년 이후부터는 방법론들의 갈래가 다양하게 나뉘게 되면서 인용 횟수는 두 자릿수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횟수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배경에는 번역 연구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주로 사전학습된 모델들이나 이제 멀티링구얼 쪽으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쪽에서 나오는 논문은 좀 적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2021년 연구들은 아직 논문 인용 횟수가 한 자릿수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오늘 리뷰 영상에서는 2020년 비교적 최근에 공개되었던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는 논문을 위주로 이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차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논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다수의 순방향 그리고 역방향 번역 모델을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증대하고 이 과정을 특정 횟수만큼 반복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병합된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마지막 번역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수의 번역 모델들을 데이터 증대 과정에서 학습시키는 만큼 최대한 다양한 번역문을 생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 논문의 발표 당시 총 2가지 번역 태스크에서 소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이라 함은 여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 없이 데이터가 많은 하이 리소스 세팅이나 상대적으로 적은 로우 리소스 세팅에서 모두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 논문은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방법론들과의 연관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가설을 검증합니다.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 논문은 2020년 뉴립스에 등재되기 이전에 2019년 아카이브를 통해 첫 버전을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논문 제목도 심플이 아닌 엘레갱트로 살짝 달랐었고 최종본에 비해서 이 첫 버전은 실험 측면에서의 내용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본 저자는 논문에 대해서 좀 많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게 되었고 2020년에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탑 컨퍼런스에 억셉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펜딕스도 원래 기존 첫 버전에서는 한 페이지 정도였다면 최종 버전에서는 총 6페이지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 또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도 반영을 해서 관련 실험까지 진행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공대에 다니고 계신 박사과정 학생이시고 이분의 최근 연구 히스토리를 살펴봤을 때 근 2년간은 Unsupervised Machine Translation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매해 꾸준히 탑 컨퍼런스에 논문을 등재시키고 계신 실력 있는 연구자 분이십니다.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서 그동안 자연어 처리 분야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연구를 다룬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2020년 8월에 김정희 석사가 진행을 했던 텍스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올해 2월에 윤은상 석사 과정이 진행을 해주셨던 믹스 텍스트와 같은
세미나 영상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발표들은 모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으로 한정이 되어지고, 이제 오늘 본 영상을 통해서는 기계 번역 분야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의 흐름과 이제 논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관련 연구 흐름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번역이라 함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특정 언어로 주어진 이 소스 문장을 번역 모델을 통해서 특정 다른 언어의 문장으로 말 그대로 번역을 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태스크입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통계 기반의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관련 연구들이 번역 분야에서 주를 이루었고, 2014년에 시퀀스 투 시퀀스 프레임워크가 번역 분야에서 처음 제안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좌측의 SMT 경우에는 언어 모델과 번역 모델로 나뉘어서 이 번역 모델에서는 구문이나 단어 단위에서의 얼라이먼트를 추출을 하고,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럴듯한 번역 모델을 생성해내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진행이 됩니다. 반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엔드-투-엔드 구조로 소스 문장이 들어갔을 때 그에 대응하는 타겟 문장을 바로 아웃풋으로 반환하는 그런 특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 연구들은 그동안 NLP의 최전선에 서서 많은 성능 향상을 이뤄왔는데요. 그 배경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퀀스 투 시퀀스 프레임워크가 제안된 것도 있었고, 또 2017년에는 NLP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번역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처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NN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셀프 어텐션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를 병렬 연산들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연구가 보이게 되었고, 네, 이어지는 GPT나 바트 등 대량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그런 모델들을 위주로 번역 성능은 점점 더 높은 그런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시각화된 그래프는 이제 Papers with Code라는 사이트에서 WMT 2014년 버전의 데이터 리더보드를 기록한 표인데요. 영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 불어 번역 태스크에서 각각 소타 점수들이 35점 그리고 46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에서 사용하는 성능 평가 지표인 블루 스코어는 보통 30점 이상이 넘어가면 잘 학습된 번역 모델이다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어, 불어는 워낙 언어 간 유사성이 크다 보니 이 블루 스코어가 40점을 훌쩍 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번역 모델들이 이렇게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가정이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대량의 병렬 말뭉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인데요. 이 패러럴 데이터라 함은 두 언어의 이제 문장들이 서로 대응하는 형태로 매핑되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 패러럴 데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예시에서 살펴본 WMT 2014년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 영어, 불어가 3,500만 개의 문장들이 매핑되어 있는 형태로 주어지고, 이처럼 패러럴 데이터셋의 양 자체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지도학습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높은 번역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러럴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런 병렬 데이터 형태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패러럴한 말뭉치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겠고, 혹은 아예 없는 경우에는 단일 언어 데이터들이 이런 독립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모노링구얼 세팅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로우 리소스 랭귀지 세팅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 하이 리소스와 로우 리소스를 나누는 기준은 이 병렬 데이터의 양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좌측같이 병렬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아예 병렬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지도 기반의 번역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세팅 하에서는 사실 번역 모델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은
그런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란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그 데이터를 증대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습 데이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되고, 이 목적을 확률론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 우리에게 주어진 학습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는 살짝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 스페이스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를 서포트 디스크리펜시라는 문제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기존 학습 데이터에 이어서 이런 하늘색 점과 같이 충분히 많이 데이터를 늘렸을 경우에 이 엠피리컬한 분포, 이 왼쪽의 엠피리컬한 분포보다 더 큰 서포트를 가지는 어그멘테이드 분포를 얻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점점 트루 데이터 분포와 가까워지도록 서포트를 확장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늘려서 과적합을 방지하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등의 레귤러라이제이션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좋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구현이 용이해야 하겠고, 또 당연히 모델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조건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적 구현이 간단한 룰 베이스 방법론의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는 성능 향상 효과가 이제 미미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반면에 모델 기반의 방법론들은 구현하는 비용 자체는 클 수 있으나 기대하는 성능 향상 효과는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건을 적절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 좋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때 주의할 점은 증대된 데이터의 분포가 기존에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분포와 너무 비슷하게 되면 오버피팅이 원인이 되고, 또 너무 다르게 되면 강한 노이즈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낮은 성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좋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연구를 위해서는 해석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이 논문에 따르면 기존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연구들은 이 낮은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화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역할을 한다라는 일반적인 해석 외에도 더 깊이 있는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측 상단에 레퍼런스로 걸어둔 이 서베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해석 관련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연구들을 아래와 같이 4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NLP로 시선을 옮겨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연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 비해서 NLP 분야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련 연구의 발전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그 원인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일단 텍스트 인풋 자체가 원합 벡터 형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구성되는 인풋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하다는 원인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아래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과 같은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비전 분야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증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뒤집는다든지 혹은 특정 부분만 이미지를 자른다든지 이런 간단한 룰 베이스 방식으로도 이 이미지 자체의 컨텐츠를 유지하고 또 라벨 역시 보존된다는 측면에서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스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반면 텍스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제 문장을 뒤집는다든지 혹은 문장 내의 단어의 순서를 바꿔준다든지의 변형을 취하게 되면 이제 위와 같은 경우는 전혀 인풋 형태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변형
가했다고 할지라도 이 변형이 문맥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의 문장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이제 문맥 소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텍스트 쪽에서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식들은 비전에서 차용된 기법들이 많고 또 이제 번역과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닌 태스크에 대해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번역 쪽으로 시선을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신 트랜스레이션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는 한 가지 더 까다로운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단어 간의 얼라인먼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영어, 독일어 문장이 서로 대응되는 쌍의 형태로 기존 학습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영어 문장에서 배시라는 단어를 백팩이라는 단어로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증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소스 문장에 특정한 변화가 가해졌다면 그에 대응하도록 이 타겟 문장에도 역시 똑같은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 의미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 슐레거라는 독일어 단어가 백팩이라는 의미를 가진 룩삭라는 단어로 변형이 됩니다. 사람이 보고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소스 문장 그리고 타겟 문장 각각의 변형을 취해줄 수 있겠지만 이걸 사전 정보 없이 모델이 바로 룰 베이스 형식으로 전처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 소스 문장의 변화를 그에 대응하도록 어떻게 동일한 의미로 타겟 문장에서도 잘 변형할 것인지 혹은 의미 변화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변형을 가할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패러럴 데이터 외에도 추가적으로 단일 언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늘리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주어지는 패러럴 데이터 외에도 추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모델이 최대한 다양한 문장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계번역 분야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을 이제 계열로 묶어볼 수가 있고 각각 트랜스포메이션 계열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계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은 또 다시 각각의 서브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워드 리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 드롭아웃 크게 이 세 가지 계열로 다시 나뉘게 되고 반면에 트랜스레이션 계열의 경우에는 백 트랜스레이션, 포워드 트랜스레이션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이 세 가지 계열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서브 그룹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비슷한 특징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방법론들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증대하고 난 이후에는 이 메인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때 사용되는 구조는 트랜스포머 이전의 연구들은 이제 대체로 RNN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베이스 모델로 채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거의 모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련 연구들이 베이스라인으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갈래에 따라서 각 계열의 방법론들이 어떤 흐름으로 등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위치한 트랜스포머 계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드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이제 이 계열의 방법론들은 문장 간 얼라인먼트나 문맥을 고려한 기본적인 단어 대체 기법들이 속해 있고 대표적으로는 TDA와 스위치 아웃 등 머신 트랜스레이션계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초창기 방법론들이 속해 있습니다. 먼저 TDA의 경우에는 문서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커먼 워드를 문맥이나 문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등장 빈도가 적은 레어워드로 대체하는 방법론이고 이때 레어워드 자체의 등장 빈도를 높임으로써 모델이 최대한 다양한 문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에 네 문장 예시를 보시면 이 각각의 단어들을 모토바이크라는 단어로 대체를 했을 때 그 문장이 이제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이제 오른쪽 컬럼에서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문장의 경우는 이제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변형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이 TDA는 대량의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추가로 두어서 랭귀지 모델을 먼저 학습한 이후에 이 문장 내에서 레어워드가 등장할 확률이 높은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 위치에서 이제 레어워드로 대체를 하게 되고
소스 문장에 먼저 워드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을 했다면 그와 대응해서 동일한 의미로 타겟 문장에도 변형을 가해주기 위해서 사전에 학습된 워드 얼라이먼트 사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측의 스위치아웃의 경우에는 이제 랜덤으로 단어를 대체하는 로직은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다만 이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문장 내에서 어떤 위치의 단어들을 대체할 것인지 그 확률 자체를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이후에는 해당하는 위치에 어떤 단어로 대체할 것인지를 이제 랜덤으로 소스 보캡 그리고 타겟 보캡 각각의 단어들을 뽑아서 단어를 대체를 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대체된 문장들, 소스 문장과 타겟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추가를 해서 이제 문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위에 논문 제목과 그 컨퍼런스 참조로 걸어놨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비전의 빅스업이라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의 영향을 받은 인터폴레이션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인풋 문장의 단어나 임베딩을 혼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대표적으로는 2020년에 발표됐던 시크믹스나 어드버서리얼 어그멘테이션이 이 계열에 속합니다. 먼저 좌측의 시크믹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XY라는 소스 타겟으로 이루어진 문장 쌍이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X는 X끼리, Y는 Y끼리 혼합해서 X Y 이라는 새로운 문장 쌍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두 문장들을 각각 혼합하기 위해서는 M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마스크를 생성을 해서 랜덤하게 두 문장의 토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연속된 시퀀스로 구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 내의 긴 세그먼트들을 한꺼번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서브 파트들을 부분적으로 컴포지션 정보만 학습을 하게 되어서 두 문장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섞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측의 어드버서리얼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도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원래 기존 학습 데이터로 존재하는 원본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 각 문장들의 특정한 노이즈를 주입해서 이제 굵은 세모로 표시된 어드버서리얼 센텐스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 어드버서리얼 센텐스와 원본 센텐스를 인베딩 공간으로 매핑해서 representation 단에서의 혼합을 진행하는데요. 총 두 가지 방식으로 혼합을 진행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각 원본 문장으로부터 생성된 어드버서리얼 센텐스의 representation들을 서로 혼합을 해서 동일 문장으로부터 파생된 어드버서리얼 문장들의 인터폴레이션이 동일한 번역문을 생성하도록 하게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 원본 문장의 representation을 서로 혼합을 해서 이 점선으로 표시된 동그라미들과 같은 새로운 interpolation representation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원본 문장의 인베딩을 혼합하기 때문에 로버스트니스를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론의 자세한 작동 방식은 위에 첨부해놓은 두 가지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롭아웃 계열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감이 오셨겠지만 이 드롭아웃 계열의 기법들은 랜덤으로 인풋 인베딩의 값을 0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대표적으로 워드 드롭아웃이나 컷오프가 이 계열에 속하고, 가장 기본적인 워드 드롭 방법론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시퀀스 랭스인 L 그리고 인베딩 차원인 D, 그래서 L by D 차원의 인베딩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중에서 특정 토큰들의 인베딩 값을 전부 다 0으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모델이 지나치는 모든 레이어마다 드롭아웃을 적용해서 과적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고, WMT 2016년 태스크의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드롭아웃 계열의 방법론을 고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워드 드롭아웃 논문의 저자가 뒤이어서 설명드릴 백트랜슬레이션 저자와 동일 인물이라서 이 워드 드롭아웃 논문에서도 백트랜슬레이션 방식까지 추가를 했을 때 더 성능 향상을 이뤘다라는 결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2020년에 나온 컷오프라는 방법론은 워드 드롭아웃이라고
워드 드롭아웃과 동일한 토큰 컷오프 뿐만 아니라 이제 피처단에서의 모든 값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피처 컷오프, 그리고 연속된 토큰의 인베딩 값들을 모두 0으로 만들어버리는 스팬 컷오프까지 해서 총 3가지 방식으로 컷오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특정 부분을 0으로 가림으로써 모델이 제한된 뷰를 보도록 의도를 했고, 이 3가지 방식 중에서는 토큰 컷오프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 방법론은 이제 다음과 같은 드롭아웃 방식으로 증대된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같은 번역문을 생성을 하도록 하는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을 수행하도록 했고, 또 이때 KL 다이버전스의 멀티플한 버전인 JS 다이버전스 로스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컷오프 방법론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모두 아우르는 모두 다 적용 가능한 방법론으로서 제안이 되었고, 이제 발표 당시에 특정 번역 태스크들에서 소타를 찍었지만 특이하게도 그 어떤 컨퍼런스에도 억셉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아카이브에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외에도 트랜스포메이션 계열에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속해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아웃풋 확률 벡터를 그대로 인풋 인베딩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하는 소프트 컨텍스추얼 DA나 두 문장을 이제 셉토큰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히 이어 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구성하는 믹스 시퀀스와 같은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계열은 번역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증대하는 트랜슬레이션 계열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세팅에 따라서 총 3가지의 갈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왼쪽부터 차례로 기존 패러럴 데이터에 이어서 추가로 단일 타겟 사이드 데이터, 그리고 단일 소스 사이드 데이터, 그리고 소스와 타겟 모두 단일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 3가지 상황에서 각각 백트랜슬레이션, 포워드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백트랜슬레이션과 포워드 트랜슬레이션을 통합한 방식으로 그룹이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타겟 사이드 데이터가 추가로 주어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백트랜슬레이션 계열의 방법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트랜슬레이션은 번역 데이터 증강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되었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이 바로 2016년에 에딘버러 대학의 샌리치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이 백트랜슬레이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백트랜슬레이션을 소스 문장에서 타겟 문장으로 번역을 하고 다시 번역된 타겟 문장을 소스 문장으로 재번역하는 과정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가장 먼저 제안됐던 이 백트랜슬레이션 방식은 살짝 다르게 작동합니다. 먼저 기존에 주어진 패러럴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 문장에서 소스 문장으로 번역하는 역번역 모델을 학습하고, 추가로 주어진 이 모노링구얼 타겟 사이드 데이터를 번역 모델에 입혀서 그와 대응하는 수도 소스 번역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대된 패러럴 데이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번역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2016년에 제안됐던 이 기본적인 방법론 이후에 2018년에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이 백트랜슬레이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서 최적의 백트랜슬레이션 조합을 찾게 됩니다. 당시 논문에 따르면 이 단일 타겟 사이드 센텐스를 역번역 모델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수도 소스 문장을 생성을 할 때 빔서치를 디코딩 과정에서 빔서치를 활용하고, 또 생성된 이 소스 문장에 노이즈를 주입하게 되면 최종적인 순방향 번역 모델을 학습할 때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태그드 BT나 제너럴라이즈드 DA와 같이 백트랜슬레이션의 응용격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태그드 BT의 경우에는 생성된 수도 소스 문장에 BT라는 태그를 추가를 해서 모델이 생성된 번역문과 그리고 원래 존재했던 그 소스 문장 구분을 하게 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 Generalized DA의 경우에는 이제 Low Resource Machine Translation에 특화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으로서 주어진 Low Resource 랭귀지 말고도 정보나 데이터 양이 훨씬 많은 하이 리소스 랭귀지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이 low resource 소스 사이드의 문장들을 생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 활용되는 하이 리소스 랭귀지는 최대한 이 로우 리소스 랭귀지와 구문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비슷한 언어여야 한다는 가정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겟 사이드 모노링구얼 데이터가 아닌 소스 사이드에서 단일 언어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하는 포워드 트랜슬레이션 계열 방법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계열에는 유일하게 셀프 트레이닝 연구가 딱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백 트랜슬레이션에 비해서 포워드 트랜슬레이션 연구가 드문 이유는 우리가 번역 모델을 통해서 생성하고자 하는 아웃풋은 사실 타겟 번역문이기 때문에 이 타겟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불안정한 것보다는 이 인풋 소스에 해당하는 문장이 불안정한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포워드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타겟 사이드에 새로운 수도 번역문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소스 사이드의 번역문을 생성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 하에 포워드보다는 백 트랜슬레이션 쪽 연구가 훨씬 많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백 트랜슬레이션과 반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패러럴 데이터를 가지고 소스에서 타겟으로 번역하는 모델 학습한 뒤에 이제 추가로 주어진 소스 사이드의 단일 언어 랭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도 타겟 문장을 생성하고 이렇게 해서 증대된 패러럴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번역 모델을 재학습하게 됩니다. 이 forward translation 혼자만 쓰기에는 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back translation과 결합했을 때 좀 좋은 성능을 기록한다라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forward translation의 중요성 역시 이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연구들이 이제 이 세 번째 계열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방법론인데요. 이 경우에는 패러럴 데이터 외에도 각각 소스 사이드 그리고 타겟 사이드에 단일 언어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forward translation과 back translation을 모두 활용해서 이제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8년 Iterative Back Translation이나 이제 2019년에 제안되었던 방법이 있겠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아래에 서술해 놓은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이 Iterative Back Transl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 번역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제 Back Translation에서 증대되었던 데이터만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 반면에 오른쪽 방식의 경우에는 이 forward translation 그리고 back translation을 통해서 이제 증대된 데이터를 모두 이 최종 번역 모델을 학습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크게 트랜스포메이션 계열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계열 이 두 가지 큰 계열에서의 각각 서브그룹 하에서의 방법론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하나의 장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계열의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우선 트랜스포메이션 계열에서는 추가적인 모노링구얼 데이터 없이도 패러럴 데이터만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소스 문장이나 타겟 문장 단어 그리고 인베딩의 변형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트랜슬레이션 계열에는 이제 대부분이 추가적인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에 대응하는 번역문을 이제 모델 기반으로 해서 생성해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방법론들은 트랜스포메이션 계열에서는 컷오프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계열에서는 백 트랜슬레이션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론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소타에 가까울 만큼 이제 리더보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방법론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는 논문은 이 구분하자면 트랜슬레이션 계열의 방법론인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만큼 이 기존의 트랜슬레이션 계열의 방법론들과는 조금 다른 데이터 세팅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의 데이터 구성은 여타 트랜슬레이션 기반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모노링구얼 데이터 활용하지 않고 오직 패러럴 데이터만 활용한다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 과정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다수의 순방향 그리고 역방향 모델을 학습을 한 이후에 각각의 모델들을 통해서 수도 번역문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증대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번역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텝 1, 스텝 2의 경우에는 특정 횟수만큼의 반복을 진행을 하게 돼서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의 학습 과정입니다. 이때 이 학습이라는 것은 최종 번역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증대를 위한 번역 모델을 학습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과 같이 기존의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패러럴 데이터가 소스 언어와 타깃 언어에 따른 n개의 문장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diversification factor라고 해서 k라는 값으로 정의된 수만큼 이 소스 언어를 타겟 언어로 번역하는 포워드 모델, 그리고 타겟 언어를 소스 언어로 반대로 번역하는 백워드 모델이 각각 학습이 됩니다. 이때 이 각각의 모델들은 모두 동일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제 모델별로 시드를 다르게 해서 파라미터 초기화 및 모델의 수렴 경로가 다르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별로 노테이션을 살펴보시면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번역의 방향을 나타내는, 즉 포워드와 백워드를 구분하는 노테이션이고, 이 더 오른쪽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라운드의 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첨자는 포워드와 백워드 안에 이제 모델들을 구분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코드로 살펴보면 이제 이 예시는 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제 코드 부분을 가져온 것인데요. 이제 시드 처음 고정되는 시드로 이제 100이라는 번호가 부여가 돼서 이제 forward translation 계열을 나타내는 이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워드의 경우에는 이 시드가 101로 설정이 되고요. 이제 이 forward translation 그룹 안에서 각각의 translation 모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index라는 시드를 더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총 3개의 즉 diversification factor K가 3으로 정의된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모델 학습을 위한 시드를 보시면 이 forward translation을 나타내는 100이라는 시드 외에 이제 그 forward 그룹 내에서의 각각의 개별 모델들을 구분하는 인덱스를 추가로 둬서 이제 각 모델들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은 페이스북에서 구축을 한 이 페어식이라는 머신 트랜스레이션 관련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된 각각의 포워드 그리고 백워드 모델을 활용해서 새로운 타겟 문장 그리고 소스 문장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증대의 대상이 되는 이 문장들은 추가로 주어지는 단일한 모노링구얼 데이터가 아니라 기존의 학습 데이터로 주어져 있던 소스 문장과 타겟 문장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본 패러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소스 문장의 경우에는 이제 포워드 모델 개수에 해당하는 K개만큼의 그와 대응하는 타겟 번역문이 생성이 될 것이고, 반면에 타겟 문장의 경우에는 그와 대응하는 소스 문장들이 K개씩 생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본 패러럴 데이터가 총 n개의 문장 쌍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제 각 모델에 따라서 생성된 데이터 역시 n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 모델과 백워드 모델 각각 k개씩 증대가 되어서 이제 토탈 데이터 사이즈는 2k 플러스 1 곱하기 n의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증대된 데이터셋을 원본 데이터셋과 합쳐서 이제 1라운드에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증대된 데이터는 바로 다음 2라운드의 학습 데이터로 쓰이게 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K개의 포워드, 백워드 모델을 학습하고 그 모델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증대하는데요. 이때 이제 1라운드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가 증대된 데이터셋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다를 것이고, 또 이제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번역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이제 증대된 데이터셋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습 데이터로 주어졌던 이 패러럴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라운드를 통해서 증대된 데이터셋은 1라운드와 동일한 형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이때 토탈 데이터 사이즈는 이제 2K에 늘어난 4K 플러스 1 n개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학습되는 번역 모델들은 1라운드에서 학습됐던 번역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각 동일한 세팅 하에서 독립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학습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학습 및 데이터 증대 과정을 총 n번째 라운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최종 n번째 라운드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셋을 살펴봤을 때 기존 패러럴 데이터 외에 이제 첫 번째 라운드부터 n번째 라운드까지 각각 포워드, 백워드 모델에서 증대된 데이터셋이 다음과 같이 이제 합쳐져서 구성이 되겠고, 이제 이 최종 어그멘티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마지막 번역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학습되는 마지막 번역 모델 역시 앞선 데이터 증대 과정에서 활용됐던 학습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립적인 새로운 모델이 처음부터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이고, 이때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봤을 때 기존의 학습 데이터로서 주어진 이 소스 타겟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한 것에 비해서 그 데이터 사이즈가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표현을 학습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중복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은 동일한 소스 문장에 대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타겟 번역문 외에도 n 곱하기 k개만큼의 새로운 타겟 번역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진짜 맛있다 라는 소스 문장이 있을 때 그에 대응하는 타겟 번역문이 원래 정답 외에도 n by k개만큼 번역문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최대한 다양한 번역문이 생성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생성된 번역문들 간에는 중복이 되는 문장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학습 데이터 내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고, 역시나 중복에 대한 언급이 논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 데이터 증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번역문 비율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라운드의 수를 1로 고정한 채로 실험을 해본 결과 중복 비율이 14%, 22% 정도를 기록해서 저자의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라운드 수인 n과 모델 개수인 k 이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면서 번역 성능인 블루스코어를 측정해 본 결과 이 라운드 수를 늘릴수록 학습 비용은 굉장히 커지는 반면에 성능의 변화 자체는 크지 않아서 이 라운드 수는 1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하고, 또 모델 개수인 K의 경우에는 역시나 다양한 번역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성능 향상 효과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모든 베이스라인 세팅은 라운드 수는 1, 그리고 모델 개수는 포워드, 백워드 각각 3개씩 학습하는 것으로 이제 기본 세팅을 정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측 상단에는 이제 번역 성능 평가 지표인 블루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블루스코어 자체는 실제 정답 번역문과 모델이 생성해낸 번역문 간의 이제 엔그램 프레시전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습 과정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제 라운드 수는 1, 그리고 K는 3으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학습과 데이터 증대 과정은 딱 한 번의 이터레이션만 돌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포워드와 백워드 모델이 각각 3개씩 학습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증대된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이제 원본에 비해서 포워드 3개 그리고 백워드 3개에 따른 데이터가 각각 증대가 되기 때문에 6배 증가한 수치로 데이터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데이터셋이 마지막 최종 번역 모델을 학습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추가로 짚어드려야 할 부분은 이제 세미스퍼바이스드 방법론과의 차이점인데요.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은 엄밀하게 구분했을 때 세미스퍼바이스드 러닝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번역 모델에서의 언라벨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모노링구얼 코퍼스를 추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타 트랜슬레이션 기반의 방법론과의 직접적인 성능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산 효율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본 베이스라인을 트랜스포머 번역 모델이라고 할 때 이 추가적인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활용하는 버트나 백트랜슬레이션 방법론의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버트의 경우에는 25배, 그리고 백트랜슬레이션의 경우에는 50배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플롭스로 나타내어지는 파라미터 연산량 지표를 살펴보면 이제 버트의 경우에는 그만큼 학습에 필요한 이 연산 비용이 굉장히 큰 반면 이 백트랜슬레이션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증대하기 위해서 오직 역번역 모델만 하나 더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는 이제 2배의 파라미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살펴보면 이제 K는 3이라고 고정이 됐다 가정을 하면 포워드에 3개, 백워드 3개, 그리고 마지막 번역 모델 하나까지 해서 이제 원본 계산량에 비해서는 7배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인퍼런스에서는 마지막 최종 번역 모델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인퍼런스에서의 연산 비용은 기본 베이스라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크게 하이 리소스 그리고 로우 리소스 세팅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이 리소스의 경우에는 WMT와 IWSLT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이제 이때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들을 보면 영어에서 독일어 그리고 영어에서 불어로 번역하는 태스크를 WMT에서는 수행을 하고 IWSLT의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이제 번역 태스크뿐만 아니라 이 번역 순서를 바꿔서 독일어에서 영어를 번역하는 태스크 또 불어에서 영어를 번역하는 태스크 2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로우 리소스 세팅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방향 번역이 아닌 이제 양방향 번역을 수행을 해서 이 영어에서 네팔어 그리고 네팔어에서 영어를 번역하는 2가지 태스크 또 영어에서 싱갈라어로 번역하는 이 2가지 태스크를 합쳐서 총 10가지의 번역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 3가지 세팅 모두 다 베이스라인은 트랜스포머를 가져갑니다. IWSLT의 경우에는 다이나믹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셀프 어텐션 구조 없이 당시에 소타를 기록했던 모델을 또 하나의 베이스라인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 라운드 수나 다이버시피케이션 팩터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과 3으로 고정됩니다. WMT의 영어 불어 번역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다이버시피케이션 팩터가 2로 설정이 되고요. 이제 인퍼런스 시에 번역문을 디코딩 할 때는 공통적으로 빔서치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메인 실험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이 리포팅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슈퍼바이즈 세팅 하에서 학습되는 이 모델들의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고 또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과 연관되는 기존 방법론인 듀얼 러닝 그리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관한 성능도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2가지 방법론과의 연관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멀티 에이전트 듀얼 러닝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했던 듀얼 러닝의 확장격 방법론으로 순방향, 역방향 구조의 모델들을 여러 개 학습을 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업데이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앙상블과 같은 형식으로 이 티처 모델들을 결합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듀얼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둬서 원문을 최대한 잘 복원하게끔 하는 학습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모델을 결합하는 과정이 없고 또 다음과 같은 Reconstruction Objective Function 역시 이제 정의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Knowledge Distillation의 경우에는 이제 Sequence Level Knowledge Distillation이 2016년에 처음 번역 모델의 KD 방법론으로서 제안이 되었고 이 방법론의 경우에는 이제 단일한 큰 이제 티처 모델을 주고 그 학습 결과를 더 작은 구조를 가진 스튜던트 모델로 흘려보내게끔 하는 학습 방식을 차용을 하고 2017년에 제안됐던 앙상블 디스틸레이션의 경우에는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과 같이 다수의 티처 모델들을 학습을 한 이후에 그 티처 모델들의 결과를 앙상블해서 단일한 스튜던트 모델로 흘려보내주게끔 학습을 진행합니다.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번역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맞지만 이 모델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멀티 에이전트 듀얼 러닝과 디스틸레이션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이제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과 같이 다수의 순방향 그리고 역방향 모델을 모두 활용하는 멀티 에이전트 방식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과 이제 가장 유사한 성능을 기록했고, 반면에 포워드 트랜슬레이션 모델만 학습하는 디스틸레이션의 경우에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WSLT 데이터셋4에서도 동일한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논문이 제안하는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 방법론은 발표 당시에 소탄을 찍었지만 지금은 이 WMT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8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IWSLT 데이터셋에서는 이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에서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성능 및 그 방법론은 현재 소타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가로 로우 리소스 세팅 하에서의 실험 결과도 살펴보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데이터셋을 구축하면서 제안했던 베이스라인 모델 성능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경향은 있지만 사실 이 번역의 대상이 되는 네팔어나 싱할라어 자체가 영어와의 유사성이 거의 없고 또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이 리소스 세팅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 이후에 제안되었던 이 어그멘테이션 빅이나 혹은 엠바트와 같은 모델들의 성능들을 살펴보면 이 제안하는 방법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성능으로 현재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메인 실험 외에도 다양한 추가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전부 다 정리하기는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좀 중요하다라는 추가 실험을 다음과 같은 3가지 큰 흐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대된 데이터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실험입니다. 우선적으로 파라미터 초기화 영향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증대 과정에서 학습되는 번역 모델의 파라미터를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하는 이 빨간색 버전, 그리고 랜덤으로 각 모델의 파라미터를 다르게 초기화하는 이 노란색 버전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이 랜덤으로 초기화하는 것에 블루 스코어가 더 높다는 것을 통해서 이 파라미터 초기화가 어느 정도 데이터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또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단일 베이스라인 싱글 모델에 비해서 이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초기화한 이 빨간색 버전의 블루 스코어가 더 높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파라미터 초기화만이 데이터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 파라미터를 번역 모델마다 동일하게 초기화를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 포워드, 백워드, 그리고 최종 번역 모델이 각각 학습하는 데이터셋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분포를 추정하도록 학습된다라는 이유를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입니다. 데이터 증대 과정에서 학습되는 포워드, 백워드 티처 모델들이 얼마나 다양한 번역문을 생성해내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페어와이즈 블루 지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페어와이즈 블루는 생성된 번역문들 간의 블루 스코어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점수가 낮을수록 번역문 간 차이가 크다라는 판단을 통해 다양한 번역을 생성해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제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은 표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특정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는 이 페어와이즈 블루 스코어가 더 높게 찍히기 때문에 다양성은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블루 스코어를 통해서 번역문의 품질을 평가했을 경우에는 이제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번역문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결론으로 이 베이스라인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적당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번역 성능을 높게 가져간다라는 강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 실험 계열으로는 이제 포워드와 더불어서 백 트랜슬레이션의 방법론들은 서로 중요성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간 제한되는 방법론들은 대부분 백 트랜슬레이션 계열에 치중하고 있었고, 본 논문에서는 포워드 트랜슬레이션의 중요성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각각 포워드와 백워드를 분리한 상태에서의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 바이디렉셔널의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 성능이 역시나 제일 높고, 괄목할 만한 부분은 백워드보다 포워드만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증대했을 때 그 최종 번역 모델의 성능이 더 높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논문에서는 이 forward transition이 back translation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제 의견을 살짝 덧붙여 보자면 이제 이 실험에서 추가적으로 더 언급해야 할 부분은 바로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에서 다루고 있는 back translation과 일반적인 back translation 방법론의 데이터 세팅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back translation은 이 기존 일반적인 백 트랜슬레이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감이 있고 이제 이 사용한 데이터셋이 달랐다라는 점을 이제 추가로 인지하고 있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기존 패러럴 데이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두어서 백 트랜슬레이션까지 적용을 해보면 성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백 트랜슬레이션은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 과정에서 학습되는 K개의 역번역 모델에 이제 모노링구얼 타겟 데이터를 태워서 이제 각각의 수도 소스 번역문을 생성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증대 방식을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백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이 BT를 적용했을 때 단일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진 베이스라인 모델과 이제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 방법론 모두 이제 각각 성능 향상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과 백 트랜슬레이션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아주 유명한 PT와 같은 기존 방법론과의 연결 지점을 본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가져갔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제 앙상블과의 상관관계를 실험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이 부분은 어펜딕스까지 포함해서 약 2장 반의 긴 분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해한 선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이 최종적으로 학습되는 번역 모델 하나만 가지고 데이터 증대 과정에서 학습됐던 여러 가지 티처 모델들을 앙상블한 효과를 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앙상블의 컨피던스인 예측 확률 분포와 이 파이널 모델의 결과인 확률 분포가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하게끔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젠센 이니퀄리티라는 것을 통해서 이 파이널 모델의 오브젝티브 펑션과 앙상블의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식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왼쪽에 있는 것이 파이널 모델의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오른쪽은 앙상블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 분포들은 모두 1보다 작은 이제 확률값을 유지를 할 것이고 이 파이널 모델이 랜덤 초기화됐다는 조건 하에서 이론적으로 학습 초기에는 이 예측 확률이 복합 사이즈만큼의 값을 가지는 굉장히 작은 값으로 정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제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 파이널 모델은 정답 확률을 1의 형태로 굉장히 하드한 컨피던스의 방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 과적합의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티처 모델의 예측 확률보다 이 파이널 모델의 확률값 자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버컨피던트한 결과를 내게 되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앙상블한 효과를 적절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 파이널 모델의 컨피던스가 티처 모델들의 컨피던스와 최대한 가까운 값을 유지하면서도 그보다는 작은 선을 이제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을 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앙상블한 결과의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는 이제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번역 모델을 하나 학습했을 때 이제 그 모델이 반환하는 확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파이널 모델의 컨피던스 즉 예측 확률은 티처 모델들의 앙상블한 이 컨피던스 결과보다는 이제 작으면서 최대한 가까운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습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모델을 과적합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률값이 앙상블의 결과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기록이 되어서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인 대로 오버컨피던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네, 또한 이 연산 효율을 비교해 보면 이 다음과 같은 앙상블을 취했을 때 이제 인퍼런스 단에서도 이 연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기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제 모델 개수만큼 7배 많은 그런 연산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지만 이제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최종 번역 모델 하나만 가지고 인퍼런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과 동일한 연산 비용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발전 배경은 이제 모델 구조의 변화 그리고 모델 구조 외적인 변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모델 구조 외적인 변화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포워드 그리고 백워드 번역 모델을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그만큼 증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증대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최종적인 번역 모델을 학습해서 최대한 다양한 번역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이제 추가적인 모노링걸 데이터 없이 기존에 주어진 패러럴 데이터만을 가지고 하이 리소스 그리고 로우 리소스 모든 세팅에서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는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논문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 논문은 기존 방법론과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을 진행하면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효과와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모노링구얼 데이터의 활용이 공식화되었던 기존 트랜슬레이션 계열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과 달리 이제 모노링구얼 데이터 없이 패러럴 데이터만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면 이 논문은 여러 개의 번역 모델을 학습하는 만큼 실제로 다양한 번역문 생성이 핵심 포인트가 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증대된 번역문들이 정말 잘 다양하게 생성되었는지에 관해서 정성평가를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이제 그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수나 이제 모델 수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서 생성되는 번역문의 중복 비율이나 또 그 실질적으로 어떤 번역문들이 생성되었는지 예시를 첨부했다면 조금 더 이제 완성도 있는 논문이 되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고 또 포워드 백 트랜슬레이션 이 각각의 번역 모델들을 따로 두어서 실험을 진행했던 만큼 이제 그에 따른 번역문 차이 역시 보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로우 리소스 관련해서 본 논문은 마찬가지로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 리소스 세팅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실험을 더 진행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또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는 분명히 이제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에 이어서 이제 제안되었던 2021년에 이제 두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 어그멘테이션 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의 방법론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로우 리소스 세팅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추가적인 모노링걸 데이터 활용 없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번역 모델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는 컨트리뷰션을 가집니다. 이 오른쪽에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 리비지티드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탐색을 해서 이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 논문과는 달리 이제 컴퓨테이셔널 연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델을 샘플링하는 adjustable sampling 기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본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